스카펙 박사의 아직도 가야 할 길. 아직도 가야 할 길 하나 훈련. 인생은 문제와 고통에 직면하는 것. 삶은 고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다. 다시 말해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왜냐하면 비로소 삶의 문제에 대해 그 해답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어렵다는 이 쉬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 삶이란 대수롭지 않으며 쉬운 것이라고 생각한 나머지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문제와 어려움이 가혹하다고 불평을 하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문제만 가장 특별하다고 믿으며 왜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는데 자신과 가족이나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만 이 같은 고통스러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지 불평해한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되리라 믿는다. 삶이란 문제의 연속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통스러운 삶의 문제들을 계속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걸까? 아니면 이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삶의 지혜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훈련이란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 이런 과정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다. 미약한 배움으로는 부분적인 문제밖에 해결하지 못하며 혼신의 힘을 다한 배움만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삶의 문제에 직면해서 해결하는 과정은 삶 그 자체의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어렵다. 삶의 문제들은 우리를 괴롭고 비참하게 만들거나 외롭고 슬프게 하기도 하며 때로는 죄책감, 분노, 두려움, 초조, 절망 속으로 던져넣기도 한다. 삶의 문제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나머지 육체적으로 불편하고 아픈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문제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듯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계속되므로 삶이란 항상 어렵고 기쁨만큼이나 많은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전체적인 과정 속에 삶의 의미가 있다. 삶의 승패는 그 문제들을 얼마나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다. 문제들은 우리에게 용기와 슬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없던 용기와 슬기를 만들어내기까지 한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장은 오직 문제에 직면함으로 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정신적 성장을 자극하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과 도전적인 태도를 격려해야 된다. 이는 마치 우리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일부러 문제를 내주고 풀어보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는 문제에 부딪혀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가운데 배우게 되는 것이다. 벤자민 프랭클린의 말대로 고통은 가르침을 준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를 환영하며 더 나아가서는 문제가 주는 고통까지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현명하지 못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고통을 두려워하고 가능한 한 문제를 피하려고 한다. 우리는 문제를 질질 끌면서 저절로 없어지기를 바란다.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려고 하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려 한다. 심지어는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 약물을 먹고 자신을 마비시키기도 한다. 우리는 문제들에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고 주변을 맴돌면서 달아나려고만 한다. 그러나 문제와 고통을 피하려는 이 태도가 정말 정신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된다. 우리들 대부분은 이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신적으로 완전한 건강한 사람은 드물며 누구나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는 셈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와 고통스러운 것을 피해 쉬운 길을 찾으려다가 오히려 건전하고도 지각 있는 길에서 아주 멀리 벗어나 버리게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환상에만 안주하며 현실을 도피하기도 한다. 칼 융은 이것을 노이로제란 항상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회피한 결과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피하려고만 했던 바로 그 고통보다도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고통스럽게 된다. 신경증 자체가 가장 문제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과 문제들을 회피하려 하는데 이는 신경증을 점점 더 악화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다행히도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게 신경증에 직면해서 보통은 정신치료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이 힘겨운 고통을 겪어내야 할 것인가를 배우기 시작한다. 어떤 경우든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어야 하며 그때 생겨나는 고통을 회피한다는 것은 문제에 직면함으로써 성취할 수 있는 정신적 성장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 만다. 그렇게 되면 만성 정신질환 상태에서 정신적 성장은 정지하게 되며 이것을 치료하지 않으면 인간 정신은 시들어가기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자녀들의 정신적, 영적 건강을 성취할 수 있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 내가 여기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우리 자신과 자녀들에게 고통을 겪는 것이 필요하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과 문제들을 직접 당면해서 고통을 체험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가 삶의 문제를 직면하여 성공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자신과 자녀들이 스스로 이러한 가르침을 체득하려고 노력하는 태도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고통을 감내하고 성장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이란 어떤 것이고 고통을 이겨내는 슬기로운 기술이란 어떤 것이며 고통스러운 문제들을 건전하게 겪어내는 수단이란 어떤 것인가? 이를 배움이라고 불러도 될까? 이것을 이루어내는 데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기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즐거움을 나중에 갖도록 자제하는 것, 책임을 자신이 지는 것, 진실에 헌신하는 것, 그리고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기술들은 그리 복잡하지 않아서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 엄청난 노력이 드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이들은 단순한 방법이어서 10살가량의 아이들도 이 기술을 숙달시킬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나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대개 이런 방법들을 잊어버려 인생에서 쓰라린 경험들을 하곤 한다. 그것은 이 방법들이 복잡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이다. 이 방법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접 마주하는 기술이며 만약 마땅히 겪어야 할 고통을 피하려 한다면 이러한 기술의 사용을 피하는 것이 된다. 그러면 이러한 방법들을 하나씩 설명해 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에 관해 생각해 보자. 나는 이 의지를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즐거운 일은 나중에 하자. 최근에 30살 된 한 격리사원과 몇 개월간 상담을 했는데 그녀의 문제는 해야 할 일을 질질 끌고 미루는 경향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겠냐는 것이었다. 우리는 함께 그 여사원의 직장 상사들에 대한 감정이라든지 그런 감정이 일반적인 권위에 대한 그녀의 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특별히 부모에 대한 감정은 어떤지를 검토해 보았다. 또한 일에 대한 태도며 일을 성취하는 데 대한 그녀의 반응들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런 것들이 결혼 생활과 관계가 있는지 또는 성적 자신감, 남편과 경쟁하려는 욕구와 그런 경쟁에서 오는 공포감들과도 서로 관계가 있는지를 검토했다. 이렇게 힘든 정신분석을 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일을 질질 끌고 게으름을 피웠다. 결국 우리는 처음부터 차근차근히 가장 쉬운 일부터 따져보기로 했다. 케이크를 좋아합니까? 하고 나는 물었다. 그녀는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케이크의 어떤 부분을 좋아합니까? 케이크에 바른 후로스팅을 좋아합니까? 하고 계속해서 물었다. 물론 후로스팅을 좋아하죠. 하고 그녀는 신이 나서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러면 케이크를 어떤 순서로 먹습니까? 나는 나 자신이 아마도 이 세상에서 제일 정신 나간 정신과 의사일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했다. 그녀는 곧 당연히 후로스팅을 먼저 먹죠 라고 대답했다. 케이크 먹는 버릇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그녀의 일 버릇을 검토해 보았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그녀는 언제나 주어진 시간 중에서 맨 처음 한두 시간에는 즐거운 일을 반쯤 미리 해치우고 나머지 6시간은 지겹고 하기 싫은 일들을 한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나는 처음 2시간의 재미없는 일들을 억지로라도 먼저 해치우고 나머지 6시간은 자유롭게 즐기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충고해 주었다. 그녀도 스스로 공감하고 예전의 버릇을 바꾸었다. 그 결과 더 이상 일을 질질 끌게 되지 않게 되었다. 이는 그녀가 근본적으로 강한 의지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본다.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서 괴로운 일, 즐거운 일을 계획적으로 짜되 고통을 먼저 겪은 뒤 즐거움을 갖게 되면 그 즐거움을 더 잘 즐길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이것이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시간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술을 우리는 아주 어려서부터 배우기 시작한다. 심지어 5살짜리도 그런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친구들과 재미있는 놀이를 할 때 친구에게 먼저 하라고 하는 아이가 있다. 이 아이는 나중에 자기 차례가 왔을 때 기다린 만큼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6살쯤 되면 케이크를 먹을 때 맛없는 부분을 먼저 먹고 맛있는 부분을 나중에 먹을 줄도 안다. 초등학교에서는 즐거운 일을 뒤에 하는 습관을 조직적으로 훈련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 숙제하는 일 같은 것이다. 12살쯤 되면 엄마가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숙제를 먼저 해치운 다음 텔레비전 앞에 앉을 줄 안다. 15이나 16살쯤 되면 이런 행동은 당연히 몸에 밴 생활 습관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 나이에 많은 청소년들이 그러한 행동 기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목격하게 된다. 쉽고 편한 일을 제쳐놓을 수 있는 역량을 잘 발달시킨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15, 16살이 되어서도 그런 능력을 기르지 못해 문제 학생이 되고 만다. 보통 혹은 그 이상 지적 수준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쁜 것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을 빼먹는다든지 결석을 마음대로 한다든지 순간적으로 느낌에 따라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학생들은 이 다음에 커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 아이들은 싸움에 자주 끼어들기도 하고 약물을 남용하는 등의 문제로 경찰에 끌려가게 되기도 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어서 이렇게 놀다가 결국은 심리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의 치료를 받게 된다. 그러나 이 지경에 이르면 대개는 때를 놓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청소년들은 흔히 자기들이 충동적인 행동 양식을 개입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항을 하게 된다. 정신과 의사가 우호적이며 이해심 많은 태도로 그 반항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도 충동성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면 치료 과정을 뜻있게 밟아 나갈 수가 없어 일찌감치 중단하게 되어버리는 수가 많다. 이들은 의사와의 면담 시간 약속도 어기고 마침내 치료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다. 이런 아이들은 결국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을 당하기 마련이고 실패의 연속인 삶을 살아가게 되며 때에 따라서는 파혼에 이르는 결혼 생활을 하거나 사고를 저지르고 정신병원 또는 교도소 생활에 말려 들어가기도 한다. 왜 이렇게 되어야만 하는가? 왜 대다수의 아이들은 즐거운 일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었는데 어떤 아이들은 잠재력을 지녔음에도 그 능력을 성장시키지 못했는가? 이에 대한 절대적이고 과학적인 답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다. 유전적인 요소가 작용한 결과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이와 관련된 많은 연구 자료들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의 양육 방식이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답이다. 이런 부모가 잘못된 것이다. 버릇없는 아이들이 반드시 가정에서 부모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버릇없는 아이들은 자라면서 혹독한 처벌을 자주 받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혹독하게 벌을 주는 훈육 방법은 무의미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방법은 훈육에 효과가 없는 훈육이 되기 때문이다. 무의미하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들 자신이 스스로 자제할 줄 모르는 성격으로 인하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모델이 되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 말대로 하되 내가 행하는 대로 하지는 말아라 라고 하는 부모들. 그런 부모들은 아이들 앞에서 술 취한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참을성 없고 이치에 닿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사실 그런 부모들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들 자신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기도 하고 무질서하고 난잡한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절제된 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모습을 보이고 나서 그 아들에게 여동생을 때렸다고 매질한들 그 아들이 무엇을 배울 수 있겠는가? 부모의 행동은 그렇지 못하면서 자녀에게 화나는 것을 참아야 한다고 100번 일러준들 그들은 어찌 알아듣겠는가? 어린아이들에게는 부모를 판단할 만한 분별력을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린 눈에 부모라 무조건 하느님 같아 보인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하는 일이 모두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일 부모들이 자제하고 참고 단정하고 질서 있는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아이들이 보고 자란다면 그 아이들은 이것이 사는 도리구나 하고 가슴 깊이 느끼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부모들이 매일매일 참을성 없고 자제력 없이 사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아이들은 그런 것이 삶의 길인가 보다 하고 마음속 깊이 믿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 모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아무리 무질서하고 혼란한 가정일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있으면 자제력이 있는 아이들이 나오기도 한다. 부모들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 말하자면 의사, 변호사, 여료 사업가, 자선 사업가들 같은 사람들은 대개 자신들의 생활을 엄격하고 질서정연하고 단정하게 해 나간다. 그러나 그런 부모들도 사랑이 모자라는 경우에는 아이들이 무질서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버릇없고 파괴적인 문제아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사랑이 전부이다. 사랑의 기술은 이 책의 뒷부분에 가서 검토해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부분적이긴 하나 사랑에 관해 설명을 하고 그것이 훈련과 어떤 용관을 가지고 있는가를 언급하겠다. 우리가 무엇을 사랑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 되고 그것이 가치가 있게 될 때 우리는 거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즐기며 보호하게 된다. 자신의 자동차를 사랑하는 사춘기의 청소년은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차를 닦아 광을 내며 수선할 것이다. 정원 가꾸는 일을 사랑하는 노인도 그의 시간 대부분을 꽃을 다듬고 걸음을 주며 연구하는 데 보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할 때도 즐겁게 그들을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시간을 주는 것이다.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내줄 시간이 없고 그럴 마음도 없으면 아이들을 가까이 관찰할 수 없기에 언제 부모님의 가르침이 아이들에게 필요한지 모르게 되고 또 그런 도움을 원하는 아이들의 무의식적인 표현을 부모가 제대로 알아차릴 수도 없게 된다. 아이들을 단단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뼈저리게 의식하면서도 우리는 오늘은 아이들을 봐줄 기력이 없어 하면 저희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수가 많다. 그러다가 결국 아이들이 잘못되면 그제서야 부모들은 화를 내며 아이들을 가혹하게 야단치게 된다.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알아볼 여가도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지 곰곰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무작정 훈련시키려고 덤비게 되는 것이다. 보통 때 아이들에게 시간을 내서 돌봐주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도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하여 조심스럽게 달래고 염려해주며 가르친다면 아이들은 순순히 호응을 해서 부모들이 장려하는 것이나 질책하는 것을 듣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여 그대로 따라줄 것이다. 이런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이 케이크를 어떻게 먹는가도 살펴보고 어떻게 공부하는가도 관찰해보며 언제 살짝 거짓말하는가, 언제 문제에 부딪히고 해결하지 않고 도피하는가도 알게 된다. 그런 부모들은 시간을 내서 아이들의 얘기를 들으며 사소한 문제들을 고쳐주기도 하고 문제에 따라 대응해서 약간 조이기도 하고 느슨히 풀어놓아 주기도 하며 얘기를 해준다든지 감싸 안아주기도 하고 키스해 주기도 하고 훈계를 하거나 등을 툭툭 쳐 격려해 주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랑이 넘치는 부모들의 훈육 방식은 사랑이 없는 부모들의 훈육 방식보다 질적으로 월등히 낮다. 그러나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 넘쳐나는 사랑으로 틈틈이 아이들을 관찰하여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생각해 볼 때 부모는 진정으로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며 괴로움을 나눌 수 있게 된다. 아이들이 이런 것을 아주 모르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은 부모들이 자기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려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당장 고마움을 표현하지는 않을지라도 마음속 깊이에서 부모가 얼마나 함께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지 배우게 된다.
그들은 우리 부모가 기꺼이 나와 함께 고통을 당해준다면 고통이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고 나도 기꺼이 그 고통을 견뎌내야겠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기 훈련의 시작이다.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보내는 시간, 그것이 바로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얼마만큼 귀중하게 취급받고 있는가를 가늠하게 해준다. 사랑이 없는 부모들은 자기들의 사랑이 부족한 것을 감추려고 아이들에게 자주 사랑한다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해서 아이들을 소중히 여긴다고 느끼게끔 하고는 있으나 애증에 가득 찬 마음으로 아이들을 위해 시간을 내주지는 않는다. 자녀들은 결코 그런 말에 속지 않는다. 부모들이 사랑한다고 믿기를 원하므로 의식적으로 그 말에 집착하기는 하나 무의식적으로는 부모들이 말로만 그럴 뿐 진심과는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와 반대로 진실로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 불쾌한 순간들을 겪을 때 부모가 자신을 잘 돌봐주지 않는다고 의식적으로 느끼고 불평을 할지라도 무의식적으로는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것은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소중히 취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들 자신의 마음 깊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자기들이 귀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자신을 스스로 존중하는 느낌은 정신 건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며 자기 훈련의 주춧돌이다. 이것은 부모 사랑의 직접적인 산물이다. 이러한 신념은 어렸을 때 얻어져야만 한다. 어른이 되어서 얻는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또한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통해 자신들이 귀중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을 때 어른이 되어 파란과 곡절을 겪더라도 그러한 정신은 파괴되지 않는다. 스스로를 귀중하다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자기 훈련의 주춧돌이 된다고 했는데 자신이 귀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를 돌보고 가꾸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즐기는 일을 뒤로 미룬다든지 시간을 짜서 일을 순서 있게 하는 것을 논하고 있으므로 시간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우리 자신이 귀중하다고 생각하면 우리의 그 시간을 유용하게 쓰고 싶게 된다. 이를 질질 끌던 격리사원의 예를 다시 생각해 보면 그녀는 자신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것이다. 시간을 귀하게 여겼더라면 자신의 하루를 그렇게 불쾌하고 비생산적으로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어린 시절과 관련이 있다. 그녀의 부모들은 조금만 성의가 있었다면 그녀를 잘 돌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고 방학만 되면 그녀를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골 캠프 비슷한 데로 보냈던 것이다. 그녀의 부모는 어린 딸을 소중하게 돌봐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꼈고 자신을 잘 가꾸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훈련시킬 가치가 없다고 느꼈던 것이다. 그녀가 분명히 지적이고 유능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훈련에 있어서는 아주 저급한 초등학교 교육 수준으로 보이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자기 시간을 존중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일단 그녀가 자신의 시간이 귀중하다고 지각할 수 있게 되자 자연스럽게 시간을 계획적으로 짜기를 원하게 되었고 그렇게 함으로 시간을 최대한 유용하게 쓰게 되었다.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을 받은 행복한 아이들은 성년기에 들어서도 그들 자신의 소중함뿐만 아니라 내적 안정감을 깊이 느끼게 된다.